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운전하는 운전기사예요. 늘 운전을 하며 기로는 여기 올라온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고 한답니다. 항상 귀동냥으로 이야기만 듣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전 평생을 운전을 하며 먹고 살았어요. 다행히 저에게 똑똑한 외동딸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나날이었어요. 물론 착한 아내도 있었고요. 그저 딸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택시, 버스, 대리운전, 화물차 운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항의 콜밴 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며 열심히 일을 하고 딸아이만을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아빠의 노고를 아는지 어릴 때부터 실망은커녕 싫은 소리도 하지 않게 잘 커주었죠. 힘든 나날 속에서도 딸아이 덕분에 웃을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런 딸아이가 구김살 없이 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저 역시 오히려 가족이라는 것이 일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아빠,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얼른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하면 아빠 힘들게 일하는 거 짐 좀 덜어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 어디 기대할게. 우리 딸 취직해서 엄마 아빠 용돈 주려면 아주 등골 뽑히겠네.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여보, 우리 아주 은혜한테 효도받으려면 오래 살아야겠는데, 안 그래? 고맙다, 은혜야. 아빠 힘나게 해줘서. 진작 해야 할 건데 아빠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며 나 키웠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야. 고맙다는 말은 넣어둬요. 늘 이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살뜰히 아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는 4년제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 후 좋은 기회에 큰 회사 인턴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딸이 취직을 하고 나니 한시름 덜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딘지 말만 하면 다 아는 대기업 회사원으로 성장한 딸이 전 정말로 자랑스러웠어요. 신이 나서 운전도 더 잘 되는 것 같았죠. 시시콜콜 손님들이랑 말문이 터졌을 땐 저도 모르게 딸아이 자랑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딸아이는 제 원동력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제품을 떠나갈 아이지만 딸아이는 취직하고 시간이 지난 후 결혼을 한다고 사위 녀석을 인사시키더라고요. 참 벅차오르더라고요. 부만의 자식이 이렇게 성장하여 결혼할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는 날이 오다니 그런 생각을 하니 벅찼어요. 아빠,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비 씨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신비 씨 잘 부탁드려요, 엄마 아빠.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남자친구 데리고 온 건 처음인데, 반가워요.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사이 볼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난다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보자고요. 그래요. 사람 하나 들어온다고 하니 벌써 공기부터 다르잖아. 우리 잘 지내봐요. 아유, 이가 신났네 아주. 네, 잘 봐줘서 감사드려요. 은혜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역시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인자하셔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딸이 데리고 온 사윗감은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평범한 사내였죠. 둘 다 30대 초반 정도가 되었기에 결혼을 준비하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사인의 집 형편이 녹록치 않아 따로 집을 해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 역시 너무 어렵게 살았고
애엄마와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제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작은 전셋집도 마련해주고 서로 그렇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매우 고마워하더라고요. 저 역시 딸이 좋아하니 기뻤고요.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요즘 시대에 부모 잘 만나서 집 한 채 떵떵 사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다는 게 미안할 뿐이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전셋집 하나만으로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딸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큰 걸 해줘요. 나 돈 많이 모았다니까. 우리가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데 아빠 노후자금이잖아요. 에이,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가는데 아빠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 젊었을 적 생각도 많이 나고. 너네 엄마도 고생 참 작살나게 했지. 돈 없는 아빠 만나서. 뭐든 시작하고 앞으로 얼마나 나아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서방이랑 행복하게만 살아. 고마워요, 아빠. 나 신비 씨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지켜봐줘요. 항상 아빠한테는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러네. 그런 생각 마라. 아빠니까 해주는 거지. 내가 딸이 너 말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배 젊을 때 보면 내 생각이 나서 그래. 없이 사는 게 죄도 아니고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 총각이니까 아빠가 뭐든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딸아이는 제 노후 자금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딸이 잘 사는 모습을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돈 어른들도 없는 살림에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미안했던지 항상 딸아이에게 나긋나긋 잘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어른, 어쩜 이리 딸을 예쁘게 키우셨어요. 아주 제가 요즘 은혜 보는 기쁨으로 산다니까요. 감사드려요. 에이, 아닙니다. 저도 신배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자식들을 나눈 사이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야 너무 좋네요. 모쪼록 우리 은혜랑 신배 잘 살게 마음속으로 빌어주자고요. 돈이 뭐가 중요한가? 인성이 제일 중요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던 딸아이는 결혼을 하고 급격히 어두워지는 일이 종종 있었죠. 항상 밝기만 하던 딸인데 가끔 어두운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딸아이가 어두운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의 얘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또 좋진 않더라고요.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신혼인데 행복해도 모자랄 판에.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생긴 거야? 아니, 그냥 신비 씨가 요새 일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거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잘할 건 아는데 아무래도 자영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걱정돼서 그래. 아빤 신경 쓰지 마요. 신비 씨랑 나랑 얘기 좀 많이 해봐야지. 남자들은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나 봐. 뭐 남자들이야. 그런 꿈 한 번 꾸곤 하지. 그래도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딱딱 나오는 월급 받고 쉴 때 쉬는 게 최고인데. 이서방이 아예 그렇게 마음을 굳힌 거야? 더 얘기는 안 해봤고? 너희 자금은 좀 있어? 그래도 월급들 꽤 모아놨을 거 아니야. 나야 뭐 어느 정도는 모아놨는데 신비 씨 외동아들에다가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겠어? 그래서 걱정이지.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요즘 세상이 쉽지 않기도 하고 잘못 결정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도 많이 봤기에 혹여나 우리 사이나 딸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이는 돈 한 푼 없는데 사업만 하고 싶어 한다는 말에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사정이야 딱하지만 뭐라도 있어서 시작하는 거랑 없이 시작하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참 많이도 앞서더라고요. 애석하게도 말이죠. 그래? 뭐 어떤 사업인데? 아이템은 좋은 거야? 아니면 이서방이 생각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 본인도 생각이 있겠지. 구상 아이템들은 많더라고. 시댁 쪽에서도 은근히 신별 씨가 사업하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시고. 더 얘기해 봐야지.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살살 달래가면서 얘기해봐.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싸움의 원인이니까. 딸이 처음 속내를 내비쳤을 때 걱정이 앞섰지만 티는 많이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려가 얼마 되지 않아 주말 사위와 딸아이가 집에 방문했을 때 일이 일어났죠. 사위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사업 브리핑을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였기에 그저 남자로서 포부가 있구나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기도 했고요. 아버님, 은혜한테 얘기 들었죠? 제가 이번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투자처가 따로 없네요. 자본이 없다면 사업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무리하면서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홀몸도 아니고 이제 책임져야 할 가장이기도 하고, 안 그러나? 뭐 자네 포부가 큰 건 좋다만, 그래도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겠어. 저 자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여보, 이 얘긴 여기서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둘이 해결해야지. 무슨 아빠한테까지. 아니야, 아빠, 못 들은 걸로 해요. 네? 아니, 뭔데, 말해보게. 뭐 혹시라도 투자나 이런 걸 바래서 오늘 말 꺼낸 거야? 아니면 뭐 부탁할 게 어떤 건지 말해보게. 딸은 한사코 사이를 말렸지만 사이는 작정하고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사실은 바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어요. 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윳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혹시라도 이게 되지 않을 때 딸 인생과 사이의 인생이 가장 걱정되었거든요. 전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가장 큰 고민이었죠. 딸아이가 모아놓은 돈과 제가 조금 투자한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이를 보고 있자니 조금 답답한 마음도 사실 컸습니다. 약간 무모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본인은 돈 한 푼 없이 저렇게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비치진 않았지만요. 진짜 이번만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면 정말 전세도 탈출하고 은혜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저 혼자 잘 살려고 그러겠어요. 장인어른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이도 자식이지 않습니까, 아버님? 여보, 그만해. 아빠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해결 안 되면 그만둬.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론 조금 부족하니까 그렇지. 내가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도 진짜 너무하다, 은혜야. 딸은 옆에서 한사코 말렸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난감했어요. 애엄마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너무 당황을 했으니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딸아이 시댁에서 딸아이에게 뭐라고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딸이 아니었기에 이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곱게 키운 우리 딸이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게 기분이 정말 나빴거든요. 사실 남이었다면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니 넌 네 서방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그거 친정아빠한테 한마디를 못하니? 어떻게 그런 게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 저희 친정도 어려워요. 어머님이 해주지는 못하는 걸 왜 저희 아빠가 해줘야 하나요?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가 무슨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데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예요. 뭐야? 아니 그래도 우리보다 형편도 나아 보이던데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지금 우리 집 깔보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 저희 아빠를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싫어요. 아이고 참, 내가 아주 상전 며느리 뒀구나. 무슨 말 한마디를 못하겠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입이나 뻥긋하겠냐? 딸아이는 이 사실을 제 아내에게 속상하다는 듯이 넋두리를 한 것이고요. 아내도 참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였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 사돈을 좋게 봤지만 사위와 함께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돈을 해줘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참 그 집도 어이없지 않아요?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따지니까 호구인 줄 아나. 돈을 맡겨놓은 줄 안다니까. 이번 일로 이 서방 다시 봤어 정말. 착실하고 성실할 줄 알았는데 허세끼 가득한 것 같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우 속상해. 됐어 그만해. 또 이거 은혜한테 얘기한 거 아니지? 은혜가 그냥 엄마한테 넋두리 좀 한 거 가지고 또 뭐 이서방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데 은혜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뭐 이서방이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 식구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잘 좀 고민해 봐야지. 아유 속상해 정말. 뭐든 쉬운 게 없네. 딸아이가 시댁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빨리 내리고 딸아이에게 사위와 함께 같이 집에 오라고 했었죠. 그 후 전 제가 내린 결론을 사위와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사위가 좋아하니 저 역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게 딸아이가 기뻐할 일이기 때문이죠. 전 딸아이와 같이 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도 작성을 하였어요.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건 확실히 해두어야 분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사위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제 마음도 더 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말이죠. 생각해봤는데 그래 뭐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내가 여윳돈은 많진 않지만 자네가 말하는 금액 정도는 융통해 볼만하니 한번 융통해 볼게. 대신 꼭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거야. 알겠지? 자네만 믿을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어떻게 잊겠어요? 은혜 호강시켜줄 테니 딱 기다리세요. 아빠, 너무 고마워. 참 면목없다.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거 오히려 아빠한테 효도해야 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매번. 됐어.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번이 마지막이야, 자네. 뭐 꼭 성공해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아버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사업가 체질이라 정말 끝장나게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포부가 넘치던 사이는 딸아이가 모은 돈과 제가 투자한 돈으로 큰 시내 한복판에 닭갈비집을 차렸습니다. 처음 닭갈비집을 차렸을 땐 정말 시내 한복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넘쳐나고 눈코 뜰 새 없는 나날로 가게가 운영되더라고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안도감에 마음을 놓았어요. 딸아이도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듯 보였고요. 장사가 초대박이 치자 사이는 더더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확장, 2호점, 3호점까지 말이에요. 정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 사이는 눈빛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점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일이 잘 된 건 모두 다 본인 덕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 단순히 보이는 것에 급급하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려 했죠. 지금 일단 해보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안정되면 확장을 하던가 하면 되지.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돼? 무리해가면서. 첫 사업도 무리하면서 했잖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지금도 충분해. 이제 여기서 좀 유지만 하면 돼. 넌 이래서 돈을 벌 줄 모른다니까. 당길 수 있을 때 당겨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융통 좀 해봐. 어? 제발. 내가 잘 살면 네가 좋은 거지. 꼭 그렇게 안 된다고 초를 쳐야겠냐? 난 사업가 체질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좀 투자해. 앞선 사업으로 자신감이 붙은 사이는 딸에게 무리한 대출을 유도하였고, 딸은 사위의 성화에 못 이겨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사위를 건네주었고요. 그러면서 사위는 그 돈으로 승승장구 해나갔어요. 처음엔 모든 게 아내 덕분이라며 좋아하던 사위도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게에 갈 때도 딸아이에게 서빙을 계속 시키거나 하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딸아이는 일도 하랴, 가게도 도우랴,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아, 빨리빨리 서빙하라니까. 아, 왜 이렇게 굼뜨냐? 이래서 손님 받겠어? 네가 도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인건비라도 아끼지. 뭐 인건비는 공짜로 나가냐? 안 그래? 아, 빨리 적어놔르고 그 다음에 주방 가서 설거지 좀 해. 그리고 부추 묻혀놓고. 아, 나 이제 막 왔어. 나도 좀 숨 좀 돌리자. 아니,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해야 할 걸 왜 다 나보고 하래? 내가 무슨 종이야? 가족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너도 참 정없다. 아주 정 떨어지게 얘기하는데 뭐 있다니까 정말. 뭐? 정 떨어진다고? 그 말 뜻 뭐야? 지금 당신 진짜 가게 시작하면서 얼마나 변했는 줄 알아? 어쩜 그럴 수 있어? 아니 나 사업하는데 도움 줄 거 아니면 징징대지 좀 마 진짜. 아휴 끝내버리고 싶네. 누구 때문에 지금 잘 사는 줄도 모르고.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딸아이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이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전 그날로 호통을 쳐댔고 사이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처음 그 싹싹한 모습과는 다르게
저에게도 대들면서 막말을 일삼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자네 말버릇이 그게 뭔가? 아내한테 말 좀 조심해줘. 그리고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없으면 어떻겠어? 정말 실망이네. 누구 덕분에 지금 가게 하면서 호요식 하고 있는데 내 딸이 이렇게 하대? 어? 당장 사과하란 말이야. 아니 장인어른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바빠 죽겠는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걸로 그냥 뭐라고 하신다니까. 아유. 뭐야 이놈아? 이게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는 거야?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어? 전 사이에 말본새를 듣자마자 딸아이의 손목을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인간이 덜 된 사람 옆에 두기 싫었던 거죠. 딸아이는 남편이 예민한 거라며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안쓰럽고 화도 나더라고요.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오자 사이는 이때다 싶어 딸아이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금껏 내가 본 사이가 맞나 싶었거든요. 너네 아빠가 너 데리고 간 뜻이 뭐야? 어차피 나도 너랑 이제 안 산다니까. 누가 뭐 아쉬운 줄 아나? 이혼해 이참에. 너희 아빠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이번 주 중으로 서류 보낼 테니까 이혼 도장 찍어서 보내라. 알겠어? 뭐라고? 너 말이면 단 줄 아니? 지금까지 네가 내 돈 가져간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이혼 서류를 통보해? 네가 인간이야? 너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 전부 다 돌려주고 위자료 받아낼 거야. 알겠어? 아, 기막혀. 하지만 사위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놨다는 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의 모든 것을 한 여자에게 해놨더라고요. 법적으로 본인이 재산 분할을 절대 해줄 수 없게 말이죠. 그리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게 가게를 모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말이에요. 오히려 언젠가 딸아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길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착착 일을 진행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노여웠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변호사도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며 혀를 찰 정도였으니까요. 전 딸의 시댁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지만 딸의 시댁은 사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끔 인간 말종들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분통이 터졌죠. 내 딸 돈이랑 내 돈 다 돌려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기가 막혀서 진짜. 너네가 인간들이냐? 인간들이냐고? 감히 우리 뒤통수를 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낸다고. 알겠어? 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멍청한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좋아서 줘놓고 이제 와서 달라는 심보는 뭐야? 그리고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업 확장시키고 잘되게 한 거지. 어디다 대고 이제 와서 조기 자본을 내놓으래? 없으니까 배째. 그리고 이제 이혼했으면 그만 찾아와요. 격 떨어져 정말. 우리를 무슨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인 줄 아나 봐. 이젠 격이 달라졌어요. 뭐? 격? 너희 같은 게 격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둘 것 같냐고. 너희들 이렇게 호요식하게 절대 안 내버려둬. 알아? 딸의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돈이야 돈이지만 딸아이가 상처받았을 생각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혼은 하였지만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송이 오갔죠.
그 사이 딸은 많이 지쳐 보였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어하는 딸을 대신하여 전 백방으로 법률 자문을 알아보며 다녔어요. 절대 이렇게는 물러날 수 없었거든요. 참 지치더라고요. 계속되는 소송은 이어졌고 전 본업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날도 공항으로 갈 손님을 태우려 하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한 가족들이 보이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죠. 사이놈이 새장가를 갔다가 처갓집을 대동하며 동반 신혼여행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어머니, 제가 면세 점 가서 백 하나 사드릴게요. 유정이랑 같이 매면 너무 잘 어울리실 거예요. 기사님? 나 모르나 자네? 제 발로 걸어온 걸 환영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고. 여기 이 양반들도 아나? 아니, 내려줘요, 얼른. 우리 택시 잘못 탔으니까. 다른 거 탈 거니까 얼른 내려주란 말이야. 당신 이거 납치야, 알아? 정 그 즉시 사이놈이 말하는 목적지가 아닌 상상 초월한 목적지로 향했어요. 사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요. 전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이를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이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호통을 쳤고 그걸 지켜보던 사이의 세처가 식구들과 신부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악을 쓰더라고요. 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주었죠. 어차피 진행할 일이었지만 이왕 이렇게 맞닥뜨렸으니 너 오늘 신혼여행이고 나발이고 잘 걸렸다 싶었던 거죠. 아주 시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공항으로 가야지 무슨 경찰서야.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채무 불이행이라니, 전 와이프랑 다 좋게 끝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오빠가 고소를 당해? 말 좀 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오빠만 믿으라며. 사업이 그렇게 대박이나 놓고 바로 폐업 신고하고 돈만 가로챘더라. 사업 실패했을 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걸 넌 알았던 거지, 괘씸한 놈. 우리가 썼던 계약서 거기 잘 살펴봤어? 투자 계약서지만 원금 보장 및 확실한 정해진 이자 금액을 받기로 한 사항이 거기 쓰여 있잖아, 안 그래? 그럼 우리 딸이랑 나는 너한테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대여를 해준 거지. 대여금은 꼭 갚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넌 그 돈을 갚지 않았으니 지금 경찰서에 끌려온 거야. 알겠니? 이 비열한 자식아? 잘 살 줄 알았지? 아니, 그게 무슨 대여금이라는 거예요? 투자해준 투자금이지. 그리고 지금 가게도 폐업한 마당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건 법정에서 얘기해. 그리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이니까 두둑히 준비해놔야 할 거다. 다시 알고지 한번 대봐. 아가씨도 정신 차려요. 이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재혼을 해? 참나. 무슨 엄청난 갑부인 줄 알았어? 이놈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요. 정신 차려 이제. 그쪽도 친정엄마 같은데 딸아이 정신 차리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겠네. 어쨌든 법정에서 또 보자고. 아니, 오빠. 이 아저씨 말이 사실이야? 모든 거 다 정리했다며. 깨끗한 이혼남 아니었어? 아니, 채무 불이행은 또 뭐고? 그러게. 아니, 이서방, 말해보게. 이거 지금 무슨 말이야, 전부? 자네 무슨 돈 관리 지저분하게 한 거 있어? 전 그렇게 사인의 가족을
경찰서에 내려주고 바로 법률 자문을 받으러 간 후 다시 한번 힘차게 싸움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저희가 쓴 계약서 마지막 칸에 원금 보장 및 확실한 이자를 받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대여금에 가깝다는 판결이 떨어졌고 사위는 그동안 밀린 이자와 함께 자그마치 12억이라는 돈을 토해내야 했죠. 본인이 꾀를 쓰다 당해버린 셈이에요. 아주 웃기더라고요. 사위는 법정에서 울부짖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딸아이 인생을 망치려 한 대가가 12억의 가치보다 더 크지만 그래도 모든 투자금과 이자까지 빼앗고 나니 그나마 1차적으로 속은 뻥 뚫렸어요. 그 후 이자료 소송도 또 걸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말이죠. 정말 길고 긴 싸움이더라고요. 2년이 흘렀나? 다행히도 긴 싸움의 끝에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막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모든 돈이 털리자 재혼한 부인한테도 이혼을 당하더라고요. 다시 딸아이를 처음 만났던 알거지로 돌아간 거죠. 참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느꼈네요. 인생사 세옹지마지.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나이도 어린 게 잔머리만 굴리다 거지신세 보면 하지. 어디 한번 이제 진짜 네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잘 한번 살아봐. 순전히 네 힘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겠냐? 구질구질한 새끼. 아, 장인어른,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은혜는 설득시킬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돈 맛을 보더니 뭐에 씌었었나 봐요. 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닥쳐. 네가 날 설득해? 오랜 싸움이었다. 이 구질구질한 놈아. 단물만 쏙 빨아먹더니 꼴 좋아 아주. 이게 네 꼴이지. 네 본 모습이기도 하고 너 하나로 인생 공부 진짜 많이 했어. 다신 보지 말자. 이 거지 깽깽이 같은 놈아. 아빠 그만 가요 우리. 제발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하라고. 나 택시비 하게 5만 원만 주면 안 되냐? 아, 그래도 정이 있는데 나 진짜 그지란 말이야. 안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놈한테 내 딸을 맡긴 내가 등신이지. 알아서 걸어가 이 새끼야. 어디서 돈 타령이야. 그날 법정에서 사위는 제 딸과 저에게 미안하다고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딸아이와 저는 욕짓거리를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딸도 많이 배웠을 테지만 저 역시도 참 많이 배운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딸아이는 예전 상처를 잊고 본인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답니다. 요샌 운동에 빠져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도 차리고 본인 일에 열정을 갖고 일해요. 아빠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이 안 가.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그 힘든 시간 아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정말 이제 말뿐이 아니라 내가 아빠한테 효도 왕창 할 거니까 무조건 건강만 하셔요. 알겠죠? 늘 든든한 우리 아빠 고마워요. 네가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 알겠지? 아빠는 너 하나 잘 되는 거 그것뿐이니까. 나쁜 놈을 어떻게 당해,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신 반복하지 말고 행복해지자. 그러면서 차츰 밝아지고 있고요. 저 역시 딸이 큰 인생 공부를 했다는 생각에 지난 날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멀리서 들리는 얘기로는 전 사이놈은 이리저리 또 투자처만 찾다가 결국 지금은 시골에 있는 하청업체 공장 같은 데서 생산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마지막 소식이고 그 후 소식은 들리지 않고요. 아마 엄청 악독한 놈이니 지금도 남의 돈을 투자받아 사업할 궁리만 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정성이 1도 없는 놈이니 절대 그렇게 될 리는 없고요. 늘 운전하며 듣는 열혈 애청자로서 처음으로 글을 써보니 쑥스럽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늘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와 이별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밝혀진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어디 가서 편하게 털어놓지도 못하는 일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려고요. 시댁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한량 같았던 시부 대신 치열하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던 시모 밑에서 자란 남편은 항상 성공에 목말라 했죠. 늘 쉴 틈 없이 일하고 부지런했지만 가난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 시모의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에도 이건 자신이 책임지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에는 항상 매달마다 일부 금액이 빠진 상태로 공용통장에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빠지는 금액 없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월급이 올랐어? 공용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전에 들어오던 돈보다 훨씬 많은데 월급이 오른 거야? 아니면 빠지는 금액이 줄어든 거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어오길래 당신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거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들어왔네? 아, 그거? 여보,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 있지? 저저번 달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거든. 가족들도 없고 혼자 살던 사람이라서 좀 늦게 발견이 된 모양이더라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엄마 돈도 갚을 것도 없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그 돈만 안 빠져도 진짜 훨씬 넉넉하게 살 텐데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딱 일이 이렇게 되네. 아, 정말?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래? 안 그래도 어머님 자꾸 그 사람이 독촉 전화 온다면서 뭐라고 하셨잖아. 당신이 꼬박꼬박 돈 입금하는데도 자꾸 빨리 갚으라고 한다고. 참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네. 그럼 그 사람은 가족들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가 보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돈 다른 사람이 갚으라 말아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알아보니까 가족이며 친척이며 아무도 없던 모양이던데 장례도 아는 지인이 대충 치러주고 끝났대. 어쨌든 이제 돈은 안 갚아도 되니까 한시름 놓았지 뭐. 아유, 근데 지금까지 갚은 거 생각하면 아깝긴 아깝다. 그렇지? 슬쩍 이체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냐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 갑작스럽게 채권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시댁 채무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시모와 친했던 사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럽기도 했죠. 사실 전 시댁 식구들이 생활력이 강하지만 그동안 시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된 불행 속에서 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은 태어나길 얼마나 좋은 날에 태어났는지 아니? 솔직히 아들이 지금 살짝 시기를 잘못 타서 그렇지.
나중에는 대성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잘해. 그 누구보다 돈 많이 벌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히지 말고 좀 고급스럽게 옷도 사 입히고 그래. 어머님, 이미 남편 옷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아직 갚아야 할 것도 많은데 아껴야죠. 나중에 이사 갈 생각도 하면 이것저것 사기에는 부담이라서요. 그나저나 어머님 냉장고랑 TV 바꾸셨네요? 언제 바꾸셨어요? 저번에도 고장났다고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또 바꾸신 거예요? 아, 이거 신형 나왔다고 하길래 그냥 구경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샀어. 원래 집에 후줄근한 물건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 너 알지? 그래서 하나 샀어. 저번에 산 건 너무 작기도 하고 쓰기도 불편하고 싸구려였잖아. 역시 돈값 하지? 디자인도 예쁘고 이런 게 딱 집에 있어야 돈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너희도 너무 집에 구닥다리 가전제품들 넣지 말고 좀 괜찮은 걸로 넣어. 엄마, 와이프는 그런 것도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사자고 해도 안 된다니까. 내가 시기만 딱 따라주면 돈 수억으로 벌 텐데. 그러면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사는 건데 말이야. 그렇지, 엄마? 내가 성공하면 우리 엄마 집부터 싹 다 고쳐줘야지. 그래, 그래. 우리 아들 꼭 성공할 거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아직 시기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성공한다니까. 예, 너는 남편 곁에서 잘해줘. 너는 진짜 땡 잡은 거라니까.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누가 제일 덕 보겠니?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러니까 잘해. 시모는 그렇게 치열하게 번 돈들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펑펑 썼고, 남편 역시 시모가 어릴 적부터 해온 성공할 팔자라는 말만 믿고서는 앞뒤 상관없이 지르고 봤어요. 그런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기도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에서 직원과 다투게 되면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는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밤낮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무기력증, 우울증이 생겼죠. 전 남편을 매일 어르고 달래면서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게임에 술에 한량이 따로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찾아왔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들 좀 편하게 자게 커튼도 좀 쳐주고 하지. 밥은 좀 먹고 자는 거야? 속 비우고 자면 나중에 일어나서 속 쓰릴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얼른 해장국 끓여줘야겠네. 집에 북어채랑 계란 있지? 가서 두부 좀 얼른 사와. 밥이라도 먹고 자야지. 저렇게 빈속에 잠자면 안 돼. 어머님, 뭐가 이쁘다고 밥을 먹여서 재워요. 어머님, 벌써 3달째 매일매일 게임만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술에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혼자도 아니고 이제 가정도 꾸렸는데 정신 차려야죠. 한두 달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벌써 3달째고 다음 주면 3달도 넘어가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넌 겨우 3달 네 남편 일 안 한다고 옆에서 그러고 있니? 그럴수록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네가 그렇게 애를 쪼아대니까 기죽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네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어머님,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저 출근하고 나면 자고, 퇴근하면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또 술 먹고 게임하고, 청소며 빨래며 뭐 하나 한 적도 없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숨만 쉬어요. 어머머, 너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시키니? 예. 아무리 그래도 가사는 여자가 해야지. 무슨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해? 그런 거 시키는 것도 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아내가 집에서 할 일이 뭐니? 남편 기 살려주는 거잖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두덜대는 게 어디 있니? 잔말 말고 당장 나가서 두부나 사와. 매일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던 남편이 전 답답했지만 종종 집에 오셨던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오히려 투덜거리는 제가 철이 없다며 절 나무라셨죠. 뿐만 아니라 시모는 혹여나 남편 기가 죽을까 싶으셨는지 매일매일 전화를 하셔서 남편에게 기죽을 필요 없다면서 다 잘 될 거라고 잘하고 있다며 남편을 달래긴커녕 동조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부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을 때는 며느리 앞에서 욕도 서슴지 않았던 시모가 막상 아들이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시모는 아들 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동창회를 가야 한다면서 몇 달간 밖에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발이며 옷까지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이후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말하던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나 지금 취업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이제 와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내 경력 살려서 취직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닥이 워낙 좁으니 이미 나에 대해서 소문도 다 났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갑자기 사업이라니? 당신 사업은 전혀 관심 없다고 했었잖아. 당신 회사 다닐 때 동료가 같이 나가서 사업해보자고 할 때도 시큰둥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업한다는 얘기를 해. 그게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업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걔가 나한테 사업 같이 해보지 않겠냐면서 물어봤는데 나도 처음에는 무슨 사업이냐 생각했었거든. 근데 전망도 괜찮고 지금은 동업이지만 나중에는 개인 사업장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나쁠 거 없고, 거기다가 지금 이미 성공한 사업체에 그냥 투자금 넣어서 대표가 되는 거라서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서. 투자금? 여보, 우리가 투자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당장 내년이면 이사도 가야 하고 아이도 안 가질 거야? 당신 아이 하나는 낳고 싶다며.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지. 근데 투자금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 동창회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온 건 아니지? 잘 알아보고 나한테 말하는 건 맞아?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다 알아보고 사업장도 직접 다녀와 봤어. 가봤는데 장사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 걔가 분점 내고 싶은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동창회에서 날 보고 딱 느낌이 왔대. 돈은 저번에 장모님 유산으로 받으신 거 처분했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거 좀 빌리면 안 되나? 뭐? 당신 제정신이야? 그거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면서 받은 거잖아. 어떻게 그걸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이야.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니 엄마가 그 돈으로 평생 사신다고 하신 건데 그걸 왜?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재산을 투자금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전 너무나 황당했죠. 그동안 시댁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남편이 따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챙겨드려도 별말을 안 했었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친정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것을 당연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냐는 남편의 말이 정말 황당하고 화도 났어요. 남편은 거기다가 이미 그 돈을 빌리면 엄마에게 달마다 조금씩 갚는 걸로 다 생각을 해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크게 다퉜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한 레스토랑으로 오라며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화해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해서 퇴근하고 가보니 남편은 한 여자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인사해. 내가 저번에 말한 그 같이 동업하자고 한 동창. 내가 당신이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얘가 당신이랑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 마련했어. 당신한테는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안 나올까 봐. 일단 앉아. 자세한 건 얘기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 안녕하세요. 저 동현이 친구 김민지라고 해요. 동현이 결혼할 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가워요. 안 그래도 동현이 사정 저번에 들어보고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능력 있고 감각도 좋은 친구인데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동현이한테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답해주고 싶어서 권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고 아직 남편이랑 자세한 얘기도 나눠보지 못해서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려보려고 해서 자리 꼭 마련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남편이 하는 말은 와이프들이 잘 안 들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믿을 것 같으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기 레스토랑 운영하는 걸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투자금만 조금 드린다면 분점 낼 때 지점장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여기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 남편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서요. 전에도 남편이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었어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게 저도 당황스럽고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나중에 남편이랑 더 자세히 얘기는 해볼게요. 남편은 화해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날에도 남편과 크게 다퉜죠.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직접 가게도 봤으니 믿을만 하지 않냐며 저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전 남편이 뭔가에 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이 계속되던 때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쁘니? 요새 정신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장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아니? 얼굴이 초췌해가지고서는 저녁 좀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너랑 다퉜다고 하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뭐. 그냥 살짝 다퉜어. 장서방 일 그만둔 거 엄마 알고 있지? 그 후로 일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좀 다툰 거야. 거기까지 가서 나랑 다퉜다고 말했어? 진짜 웃긴다 정말. 뭐 다른 말은 한 거 없고?
그게 장서방이 저번에 아빠 유산 처분한 거 있지? 7억. 그거 좀 빌려달라면서 나한테 말하긴 했는데 뭐 사업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며. 그 친구가 레스토랑 운영하고 이것저것 요식업 쪽에서는 꽤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도와달라면서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투자금만 있으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아, 거기서 결국 그걸 말했구나. 엄마, 장서방한테 절대 그거 빌려주지 마. 사업한다고 요즘 난리야 난리. 사업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투자금만 있으면 대표 된다 어쩐다 난리라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엄마, 그거 빌려주지 말고 돈도 없다고 해. 내가 괜히 저번에 유산 정리할 때 남편이랑 같이 다녀가지고선. 그래도 장서방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부탁한 거 아니겠니? 들어보니까 친구가 여자라서 그래서 네가 반대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 친구가 자기가 여자라 가지고 사업하는데 좀 무시당하고 그런 게 있다고 했나 봐. 장서방이 덩치도 있고 좀 묵직하게 생겼잖니. 그래서 장서방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던데. 직장에서도 잘리고 힘들 텐데 너무 기댈 곳도 없는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달래서 말해봐. 너도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줄까? 남편은 결국 엄마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갔더라고요.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선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음에도 엄마에게 찾아갔다는 게 너무 괘씸했죠.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은 저와 엄마를 불러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돈을 갚을 거며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계획을 다 말을 해줬어요.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와 엄마는 결국 전 재산 7억을 빌려줬죠. 엄마는 혼자서 일하며 아등바등 사는 제가 안쓰러워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거였지만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투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에 너무 기뻐했어요. 전 남편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자격증까지 쓰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거기다가 친구 이름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면 친구도 좀 불편해하지. 그냥 좀 편하게 하자.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나도 좀 서운하지. 나만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 같이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7억이 누구 용돈이니? 엄마랑 아빠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에 아빠가 유일하게 남긴 유산에 이것저것 다 우리 가족 전부를 다 넣은 돈이야. 거기다가 엄마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빌려갔으면 엄마한테도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하잖아. 어차피 당신 잘 갚을 거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 내가 뭐 이 돈 받아가지고 튀겠어? 우리 가족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잘 갚지. 근데 차용증까지 쓰는 건 좀 서운하다는 거지. 친구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써달라고 하냐? 그냥 친구는 빼고 나만 쓰면 안 되는 거야? 투자금이라며. 그 친구도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름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찌되었든 친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싫으면 그냥 받지 말고 사업도 참가하지 마. 난 그게 더 나아. 알았어. 누가 안 한대? 차용증 쓰긴 쓸 건데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말해본 거야. 장모님도 설마 이거 꼭 받아오라고 하신 건 아니지? 그냥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받으라고 하는 거지? 참,
그래도 서운하다, 정말. 7억이라는 돈을 빌리면서도 그저 받기만을 생각했던 남편은 차용증을 쓰라는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죠. 그래도 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불길한 예상이 맞았는지 남편은 돈을 받고 난 후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전화에도 매번 짜증을 내며 끊기 바빴어요. 심지어 투자금을 빌려주고 매달 일부씩 갚기로 했는데 그 돈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이번 달에도 장서방 돈 안 넣어줬어? 아니, 왜 돈을 안 넣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는 보니까 자기 차는 새로 싹 다 뽑았더니만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안 들어와. 정말 미치겠어,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하는 게 바빠서 그렇겠지. 아직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저번에 나한테는 전화 와서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 못 썼다면서 다음 달에 한 번에 보내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들 보기에는 사장 자리가 쉬워 보여도 가게 일 다 돌봐야 하지. 직원들도 살펴야지. 정신없는 자리가 사장 자리잖니. 조금만 시간을 줘봐.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고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해도 바쁘다면서 짜증내며 끊어버리고 집에 와도 새벽에 와서 잠깐 있다가 또 나가버리니까 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가게 가봐도 없고 뭐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지 모르겠다니까. 사장이 가게에만 있는 법이 어디 있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저번에 그래도 가방 하나 사라면서 돈 올려두고 갔다며. 돈 정산해서 통장에 넣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줘. 자리 잡으면 괜찮아지겠지. 너무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 엄마에게 불안하다며 말을 꺼냈고, 엄마는 사업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을 하셨어요. 분명 엄마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러셨던 거겠죠.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휴가를 내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 나갔던 남편이 낮 시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절 보고선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출근 안 했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나 잠깐 들른 거야. 이제 곧 또 나가야 돼. 요새 좀 바빠가지고. 당신은 오늘 계속 집에 있을 거야? 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은데 어쩌지? 당신 요즘 매일 바쁘네?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아무리 마감이 자정이라곤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거기는 쉬는 날도 없어? 전화는 왜 안 받는 건데? 엄마한테는 왜 매달 갚겠다는 돈은 보내주지도 않고. 결국 돈 때문이야? 와, 당신 사채업자 다 됐네. 돈 빌릴 때도 차용증이며 뭐며 다 쓰더니만. 야, 내가 안 갚겠냐? 지금 정신없는 거 뻔히 보이지 않아? 집에 올 틈도 없이 잠깐 왔다가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한테 돈 갚으란 소리가 나오냐? 내가 해도 너무해서 그래.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몇 달이나 기다렸는데 100원 하나 입금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러면 뭔가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던가. 집에도 하나 돈도 안 보내. 그럼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볼 때 본론부터 나오지 않겠어? 그래,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이래서 너랑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다니까.
내가 돈을 안 준다니? 다음 달에 싹 다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돈 빌려준 것도 아니면서 왜 네가 생색이야? 저도 장모님한테 보낼 건데. 다음 달 변제를 약속했던 남편은 결국 또 몇 달간을 보내지 않고 버텼죠. 남편과 무슨 대화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절 피하기 바빴어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시점에서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급하게 어딘가를 다녀오다가 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영안실 앞에는 이미 남편과 시모가 와 계시더라고요. 여보, 어머님도 같이 계셨네요. 어떻게 빨리 오셨어요? 일단 엄마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같이 들어가 볼래? 얘는 거길 왜 우리 아들이 들어가니? 너 혼자 가서 확인하고 나오면 될걸. 에휴, 어떻게 차 사고가 나가지고선. 들어보니까 네 엄마 졸음운전 했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 네 엄마가 졸음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쳤어 봐라. 그거 우리 아들이 죄다 배상해 줘야 하고. 어쨌든 불행 중 다행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졸음운전이요? 엄마가 졸음운전을 했대요? 아까 전화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시던데. 조사 결과가 벌써 나온 거예요? 어제 분명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일찍 자도 나이 먹으면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잠 못 잘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뭔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어? 얼른 들어가서 네 엄마 만나 확인해봐. 아휴, 우리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장례 치르려면 힘들 건데 근처에서 밥이라도 먹고 오자. 우리 아들 헛돈 안 쓰겠네.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고서는 시모는 영안실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셨죠. 그런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남편은 은근히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 두 모자의 모습을 보며 전 피눈물을 삼키고 엄마를 확인하러 영안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신덮개를 들춰보니 다른 곳은 멀쩡한데 오른손이 꽉 쥐어진 상태로 펴지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보니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것 같다며 나중에 사후 경직이 풀리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죠. 장례를 치르기 전에 엄마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니 USB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전 바로 USB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블랙박스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과 같이 사업한다던 동창 여자와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죠. 들어보니 둘 사이는 심상치 않았어요. 진한 애정 표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에는 저에게 꼬투리를 잡아 이혼 소송을 할 거라며 7억 빌린 건 어떻게 할 거냔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다 수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선 전 소름이 돋았어요. 전 부검을 의뢰했고 엄마의 몸에선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전혀 처방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수면제였죠. 신고를 하고 난 뒤 알게 된 건 바로 남편과 시모의 계략이었고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을 확인하려고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랬던 거야?
엄마 사고 있었던 날, 당신 왜 엄마네 집에 갔던 건데? 왜 엄마 몸에서 당신 엄마가 처방받던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냐고. 진짜 우리 엄마 사고 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 그래서 빌린 돈 안 갚으려고 했던 거냐고. 내가 설마 그랬겠어?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단지 어머님이 주무시면 자용증 없애고 그러려고 한 거지. 그 자용증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운전까지 할 줄이야 내가 알았겠냐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당신이랑 헤어지면서 아파트 CCTV 보니까 엄마도 차 타러 가는 거 뻔히 보이더구만. 무슨 운전을 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만든 거야. 알아? 그냥 그건 사고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동차 사고였는데 어떻게 내가 그랬단 거야. 당신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난 결백해. 내가 잘못한 거 없다니까. 조사해보면 그것도 다 나오겠지. 당신이고 당신 엄마고 상관녀고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가 얼마나 원통했으면 죽을 때까지 손에서 그걸 놓지를 못했겠어. 내가 다 복수할 거야. USB에는 한 가지 서류가 더 있었는데 차용증을 쓰고 난 후 다시 작성된 서류였어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직접 남편과 상간녀를 찾아갔었고 그때 다시 서류를 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몇 달 동안 변제하겠다던 돈을 받지 못했으니 다시 변제가 안 되면 되돌려 주겠다는 서류였죠. 엄마는 변호사도 대동해 공증까지 받으셨는데 남편은 저와 있을 때 작성한 차용증이 아닌 그 서류를 없애려고 일을 꾸민 것이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상간녀를 며느리 삼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찾아와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셨죠. 내가 너 처음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겨우겨우 허락해 준 거였어.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아들 인생을 이딴 식으로 망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아들 받들면서 살라고 했지? 받들기는커녕 이렇게 망쳐놓는 게 말이나 되니? 망쳐놓아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쳐놨는데요? 이미 저 말고 며느리 한 명 더 들이셨잖아요.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외도 저지르고 있었던 아들 그렇게 감싸도니까 좋으세요? 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한테서 나온 수면제 어머님이 처방받으신 거던데요? 뭐 수면제가 똑같을 수도 있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의심하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니 네 곁에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니?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도 없어. 이미 부자 며느리가 우리 아들 좋다고 하거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아줌마도 그따위 인성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한량이 된 거고 아들이 범죄자가 된 거겠죠. 아니에요? 가만두지 마세요. 아줌마가 가만 안 두기 전에 제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요. 당신 아들 콩밥 꽤나 먹을 거야. 그리고 당신 새로운 며느리?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내가 깡그리 다 망하게 해줄 거니까 기다리세요.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죠. 동시에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간녀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 고발도 당하게 되었어요. 전체 친구들을 총동원해 상간녀의 실태를 소문냈고 레스토랑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레스토랑은 인터넷에서 물매를 맞게 되었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상간녀는 사업도 망하고 저에게 위자료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엄마를 보내주게 되었네요. 그동안 마음도 많이 흔들렸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냉정하게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밝혀졌고 징역 12년의 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국가밥을 먹을 거라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잠든 곳에 들려 펑펑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빌려줬던 7억이라는 돈은 남편과 상간녀 재산을 처분하면서 다시 되돌려받게 되었어요. 전 엄마가 살던 집도 정리하고 그동안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던 엄마 소원대로 엄마 고향에 가 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